70년대는 거의 백곰물 개발하면서 이제 다 보냈어요. 백곰을 통해서 이제 연구개발 시설도 갖추고 사람도 갖추고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국방 연구개발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갖다 보여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백곰이 이제 개량한 것이 그 백곰2라고 그래가지고 NHK2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백곰2를 미사일 개발 ADD에서 하지 마 이래가지고 82년에 이제 사람을 3분의 1 내보내고 83년 동안 너희들은 기초 연구만 해, 연구만 해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83년대 아웅산 사태라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 북한을 응징을 해야 되겠는데 응징할 게 없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84년부터 현무라는 걸 개발시켰어요. 저는 1973년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0여 년간 이제 일하고 최종적으로 그 연구원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CEO가 된 연구소장이 된 그 안동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은 1990년대까지는 뭐 피복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방산 물자를 수출을 했지만 아주 소규모였었어요. 그러다가 무기 시스템으로 K9 자주포하고 자주포를 튀르키예에 수출을 했었고 2001년도에 같은 해에 그 KT1을 그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수출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도 또 튀르키예도 비교적 그 뭐 새로 뭘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그 1990년도에 F-16을 그 기술 도입 생산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런 수준으로 튀르키예에다가 이제 K9을 수출한 적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그 우리가 그때 인도네시아 수송기를 사오면서 우리 훈련기를 일종의 바타로 그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수출의 무기의 수출의 이제 효시라고 볼 수가 있죠. 25년 만에 이제는 100억 불 이상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했는데 25년 동안에 무기 시스템 수출하는 그 와중에서 그 K9이라든지 천궁2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K9은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려고 노력을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말로 동구권은 물론이고 그 호주, 뭐 인도, 이집트 이런 데 그냥 굉장히 많이 팔렸고 KT1도 그 인도네시아 수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120도 생산했는데 그 해외에도 한 80여 대를 지금 수출을 했어요. 천궁2는 이게 그 첨단 무기라도 그게 뭐 미사일 한 발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레이더도 있어야 되고 사격 통제 장비 다른 컴퓨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그 정말로 큰 시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중동 지역에 수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동은 주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는 뭐 러시아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중동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지티브한 측면이고 약간 그 수출한 데서 약간 이제 좀 고려해 봐야 됐으면 하는 사항이 그 튀르키예의 K2 전차를 수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부터 그 KT1을 튀르키예에다 수출하고 2008년에는 K2 전차를 수출하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는 튀르키예가 그 2001년에 K9을 수입한 이후에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 자기들 조건에 맞는 그런 무기로 이제 개조를 해달라 하면서 그 설계 기술
또는 관련되는 핵심 부품에 관련되는 기술, 뭐 이런 모든 기술 다 달라. KT와는 저기 55대를 거의 현지 생산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부품도 수출하고 했습니다만은 튀르키예는 그걸 가지고 터키시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는 타이에다가 저 기술을 주고 해서 우리 KT1보다 더 좋은 이제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K2 전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K2 전차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K2 전차를 자기들 요구 조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 그 설계를 하면서 이제 전차에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바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또는 뭐 사통 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전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탄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편에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이나 이런 게 나오려면 자기 스스로 이제 방어하는 그런 방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까지 다 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ADD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기술까지 다 파는 건 안 된다. 적어도 뭐 가서 설계를 도와주는 수는 있지만 기술은 우리한테서 사가도록 계속 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불행히도 그 당시에 2007년, 8년 거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거를 다 주라. 이래가지고 방산 수출로 이제 K2 전차의 방산 수출로 이름은 붙였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설계 기술하고 또 부품 개발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해서 약 4억 불에 파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이제 설계 기술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연구원들이 그 설계 기술을 제일 잘 아니까 그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거기 설계 기술을 가르쳐 주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료를 일정 부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터키가 그 자기들 이 알타이 전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차가 이제 안에 들어간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그 우리나라도 이제 K2 전차를 개발하면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국산화를 했는데 한 10여 년 걸려서 엔진은 국산화를 했고 트랜스미션은 그 재작년 정도까지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겠다 하는 걸로 판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방산업체가 터키에다가 그 기술을 주고 터키에서는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K2 전차가 터키 수출을 시초로 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전차가 됐죠. 무기도 똑같이 그걸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갖다 줘야 돼요. 오늘 주문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사인했다고 해요. 내일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산하는데 보통 뭐 한 대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각종 부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최종 성능 시험까지 해서 이거 물건이 됐다 할 때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특히 해외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창고에 막 쌓아놓은 것 같으면은 빼가지고 갖다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무기의 경우는 되게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K9이나 K2나 뭐 천국 미사일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 납품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약간 딜레이 시키면서 해외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생산 라인을 국내에서 뭐 하루에 8시간 일해서 공급해야 될 거를 수출 물량이 그러면 하루에 16시간 일해서라도 보내줄 수 있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도록 준비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가격과 성능과 그다음에 소요 시기, 납품 시기 요거를 그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30여 년 동안 해온 걸 갖다가 이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70년대는 거의 백곰물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 다 보냈어요. 73년부터 79년까지 보냈는데 그 백곰을 통해서 이제 연구개발 시설도 갖추고 사람도 갖추고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국방 연구개발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갖다 보여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80년대 초에는 그 백곰이 이제 개량한 것이 그 백곰2라고 그래가지고 NHK2라고 했는데 그 백곰2를 나중에 이제 미사일 개발 ADD에서 하지 마.
이래가지고 82년에 이제 사람을 3분의 1 내보내고 83년 동안 너희들은 기초 연구만 해,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83년에 그 10월 9일 날 한글날에 아웅산 사태라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테러를 당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 북한을 응징을 해야 되겠는데 응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84년부터 현무라는 걸 개발시켰어요. 백곰의 모델인데요. 이 백곰은 보시다시피 날개도 있고 이제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로켓 추진기관이라는 건데 추진기관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 것이 여기 보이는 조종 날개라고 그런 게 있어요. 요 조종 날개가 있고 이제 한데 이걸 갖다가 이런 껍데기를 만드는 역할을 이제 제가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로켓 추진기관이 있고 유도 조종이 있고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이 세 분야에다가 이제 이게 미사일이 가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려는 지상에서 레이더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거를 그대로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모양도 나이키 허큘리스가 꼭 같은데 밑에 1단이라고 그러는데 1단에 보면 이렇게 4개의 저게 있어요. 로켓가 있고 2단에 속에 로켓 1개가 들어앉았고 근데 이 1단 로켓이 4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나이키 허큘리스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네요. 그때 있을 때 뭐 이게 주저앉았다거나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는 일정한 기지에서 쏘아가지고 일정한 위치로 날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 날아가는 이제 일정한 기지 대신에 차량에 싣고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게 4개는 너무 복잡고 하니까 한 개로 만들자 했던 것이 맨 처음에는 이걸 NHK2, 백곰2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82년까지 개발하다가 82년 말에 이 사업을 죽이고 이제 83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있다가 84년에 새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NHK2를 현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84년부터 80년대 말까지 89년까지 개발을 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똑같이 현무할 때는 실장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미사일을 만들다 보니까 기체를 만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기술을 점프를 시킬 게 뭐가 있을 거냐를 늘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F5EF 제공호라는 지금은 은퇴되고 없습니다만은 그 제공호를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게 84년이었었어요. 그 85년부터 새로운 항공기를 갖다가 전투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게 1990년에는 이제 KF-16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F-16을 기술 도입 생산하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기술 자립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미사일도 좋지만은 그런 첨단 항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갖추면은 미사일 이은 거의 바이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공기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말에 KT-1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훈련기라고 그러는데 훈련기고 근데 그 훈련기가 발전해서 T-50이 되고 KF-21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80년대 말에 그걸 하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걸 80년대 중반까지 KT-1, T-50에 관련되는 관련 기술 개발들을 하면서 KT-1을 초기 설계를 제가 리딩을 했어요. 근데 9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게 탄도탄 가지고는 기껏해야 180km, 200km 그 당시에 한미 미사일 회담 때문에 180km밖에 이거를 못 만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현무도 180km를 만든다는 약속을 해주고 이 180km짜리 현무를 만들었는데 요거 할 때 180km 갈 수 있는 능력인지 아닌지 미국에서 우리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무 포대를 미국에서 와서 사찰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만드는 한화 공장이 이런 데 가서 정말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보고 이런 이제 굴욕적인 그런 때가
그 90년대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었는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순항 유도탄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그것이 요즘은 왜 드론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드론 가지고 뭐 모스크바도 때리고 그 드론의 시초가 뭐냐면 바로 크루즈 미사일이라요. 우리도 이제 적어도 기술 개발은 해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180km 정책에 할 수 없이 끌려다니지만은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는 이 항공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크루즈 미사일 그 개발하는 거를 해가지고 2000년대 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군함에서 쏴서 적군함을 이제 때릴 수 있도록 하는 150km를 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비행기의 기술을 가지고 순항유도탄을 만들어서 150km짜리 해군용 해성 미사일은 우리가 다 만들었고, 근데 그것도 그전에는 해군의 하푼이라는 미국에서 도입한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성능이 훨씬 좋은 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 그 해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배에서 땅으로 쏘는 함대지 미사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버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180km 미사일 그 한미 미사일 그 규정을 깨뜨리기 위한 걸로 이제 이 순항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바로 이제 이 한미 미사일 회담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이제 미사일 회담을 해가지고 저거는 탄도탄은 180km를 갖다가 300km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항유도탄은 UAV라는 이름으로 요즘 유행하는 무인기라는 이름으로 UAV라는 이름으로 사거리는 무제한 해도 좋다 하는 걸로 저희 한미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미사일이 이제는 탄이든 뭐든 간에 사거리는 무제한이다. 먼저 한국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이제 와서는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제 방산이라는 거는 특히 수출이라는 거는 가격, 성능, 그다음에 적기 납품성 요 세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방위산업체의 끊임없는 노력,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의 협심된 그 디시전 메이킹 이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행히도 이제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장관도 그렇고 뭐 각군 사령관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디시전 메이킹 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딜레이는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방위사업청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계속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금방 우리는 추월당할 거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줘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네요.